지금 세계 여론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95%, OECD 1위 터키 92.2%. 한국에 대한 호감 수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집계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을 차갑게 기억하던 한 기자는 이 결과를 믿지 못한 채 직접 11개국을 취재하기 시작했는데요. 동남아의 열기, 일본의 냉랭함, 유럽의 신뢰, 멕시코 빈민가의 위로까지 현장은 예상을 뒤집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터키에서 그는 마침내 15년간의 편견을 내려놓고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왜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캐나다 기자의 보도를 따라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댓글로 한국 사랑해요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위대함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로웰입니다. 토론토 글로벌 헤럴드 국제부에서 15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베트남 95%, OECD 1위 터키 92.2%.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수치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호감도 조사 결과였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토론토의 차가운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편집장 마크가 제 책상 앞에 서서 두꺼운 파일을 내려놨어요. 엘리자, 이번 특집 기획 맡아줄 수 있겠나? 파일 표지에는 세계 한국 호감도 조사, 현장 취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어요. 한국 관련 기사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도적으로 피해왔다고 하는 게 맞겠죠. 다른 기자는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경력의 국제부 에이스가 필요한 일이야. 11개국을 돌면서 현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거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시선이었죠. 파일을 넘기자 첫 페이지에 베트남 호감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95%. 제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95%라니. 데이터 입력에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마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3번 검증했어. 진짜야. 책상 서랍 깊숙이 있는 낡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부터 저를 따라다니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무렵 일어난 일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마음을 닫아버렸거든요. 객관적인 기자가 되려고 노력해왔지만 유독 한국만큼은 냉정함을 잃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원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못해 물었어요. 1달 반 후면 돼. 11개국이니까 빡빡하긴 하겠지만. 마크가 파일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여행 일정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일본, 유럽 각국, 그리고 마지막 터키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그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15년 동안 제 편견의 근원이 되어왔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객관적으로 써보자. 제가 혼자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높은 호감도 수치들이 진짜일까요? 하노이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후텁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오후 2시, 기온 35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제 짐을 보더니 웃으며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캐나다에서 온 기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 한국 취재하러 온 거군요. 여기서는 누구를 붙잡아도 한국 얘기를 하거든요. 기사가 백미러로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95%라는 수치가 단순한 착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택시가 하노이 시내로 들어서자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거리로 나섰어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시가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던 20대 청년 민에게 다가갔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희망의 나라예요. 미니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더군요. 제 아버지 세대에겐 전쟁과 가난의 상징이었는데 우리에겐 꿈을 이룬 나라거든요.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잖아요. 거리를 걸으며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과일 장수 아주머니는 한국 화장품이 최고라고 했고 대학생 리는 BTS 덕분에 꿈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기사 투아는 삼성 휴대폰 없으면 일을 못해라며 웃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호치민 거리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30대 여성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베트남어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한국어 배워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를 붙잡아도 한국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것도 모두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라 진짜 존경과 동경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녹음기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15년 전 제 마음속에 새겨진 한국에 대한 인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95%라는 수치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내린 순간 베트남과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로비,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하지만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의 한국 호감도는 35%였거든요. 베트남과 6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시부야 역 근처 카페에서 첫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50대 회사원 다나카가 제 질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한국이요? 글쎄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아직도 어렵죠. 독도나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하라주쿠 거리에서 만난 60대 주부 요시다도 비슷했습니다. 개인적으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김치도 좋아하지만 정치적인 건 복잡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힘들어 하시고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의 무게가 여전히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달랐어요. 오모테산도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유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BTS 정말 좋아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야죠. 옆에 있던 친구 아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화장품도 최고고 K-팝도 일본 아이돌보다 더 세련됐어요. 신주쿠의 한 서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에 일본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서점 직원이 귀띔해줬습니다. 요즘 한국어 책이 불티나게 팔려요. 특히 10대, 20대들이 많이 사가더라고요. 도쿄대 근처에서 만난 정치학과 교수 이와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있죠.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가 활발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역사보다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렌가이라는 19세 여학생과의 대화였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싫어하시지만 전 다르게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한국 사람이고 제가 쓰는 화장품도 한국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역사 문제만큼은 여전히 벽이군요. 하지만 젊은 층 인터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기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35%라는 수치 뒤에는 세대 간의 깊은 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유럽 4개국 일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 75%, 이탈리아 73%, 스웨덴 81%, 독일 78%.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수치들이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마드리드 시내 카페에서 만난 간호사 카르멘이 제 첫 번째 인터뷰 상대였어요. 코로나 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정말 부러워했어요. K방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은 체계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존경스러웠어요. 로마에서 만난 대학 교수 마르코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5G, 반도체, 전자정부 시스템까지.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웃었어요. 이것도 삼성이고요. 스톡홀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학자 에릭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분단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과거 동서독 분단을 겪었던 독일처럼 한국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베를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직 외교관 하인츠가 카페 테라스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어요.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로마의 패션 디자이너 지울리아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 패션도 독창적이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게 부러워요. 그녀가 한국 브랜드 가방을 들어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만난 한국학과 학생들도 놀라웠어요. 금발의 20대 여학생 잉그리드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매번 대기자 명단이 길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4개국을 돌며 공통된 키워드가 계속 반복됐어요. 방역, 기술, 문화. 그리고 분단국가로서의 평화 노력까지. 방역, 기술, 문화. 3가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군요. 제가 베를린 호텔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였어요. 신뢰와 존중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린 순간 익숙한 영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국의 한국 호감도는 72%. 유럽 평균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런던 지국에서 10년째 근무하는 동료 기자 제임스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템스강 근처 펍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엘리자, 한국 취재라고. 흥미로운 주제네. 그가 맥주 한 잔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사실 내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최근 몇 년 사이야. 그전까지는 북한 뉴스 정도만 접했거든. 지금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우리 딸이 K-팝에 빠져서 집안이 난리야. BTS 콘서트 표 구하려고 밤새 대기했다니까.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듣다 보니 정말 수준 높더라고. 다음 날 제임스가 안내해준 뉴몰든 한인타운을 찾았어요. 런던 남서쪽에 자리한 이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하고 한국마트와 식당들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일상 속에 한국이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식당에서 만난 영국인 부부 존과 사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요. 김치찌개가 최고거든요. 존이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라가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집에서도 한국 요리해요. 런던 대학교에서 만난 동아시아학과 교수 피터는 더욱 학술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어요. 할리우드나 BBC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가 서재에서 한국 관련 서적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브랜드 코너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20대 여성 엠마가 비비크림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친구들이 모두 한국 제품 써요. 킹스 칼리지에서 만난 한국학 전공 학생 올리버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K-팝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 한국 역사와 문화가 정말 깊더라고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느낀 건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글로벌 도시 런던의 일상 속에서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72%라는 수치가 이제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어요. 미국, 호주, 프랑스까지 3개국을 연달아 취재하는 강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68%, 호주 71%, 프랑스 69%. 비슷한 수치들이지만 각각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90대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갔을 때가 19살이었어. 무서웠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지. 그가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편지 주고받는 한국 친구들이 있어. 50년 넘게 말이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K타운을 직접 둘러봤어요. 코리아타운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식당, 노래방, 마트들이 몇 개 블록에 걸쳐 늘어서 있었어요. 현지 교민 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 먹으러 여기까지 와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드니에서 만난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마이클이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어요. 호주와 한국은 중간국가 외교의 좋은 파트너예요. 둘 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가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멜버른의 한 대학에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어 강의실이 꽉 찼더군요. 담당 교수가 귀띔해줬습니다. 수강 신청이 매번 조기 마감이라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강의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문화평론가 피에르가 예술적 시각을 제시했어요.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를 휩쓸고 있어요. 기생충, 미나리 같은 작품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죠.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만난 국제관계학과 교수 데이비드는 정치적 관점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군사 독재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모범 사례죠. 시카고에서 만난 경제학자 수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가 놀라워요. 삼성, LG, 현대. 이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녀가 아이패드로 한국 기업 통계를 보여줬어요. 파리 16구의 한 갤러리에서는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갤러리 관장이 말했어요. 한국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 감성을 담고 있거든요. 3개국을 돌며 느낀 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층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참전 세대에게는 전우애와 감사가, 젊은 세대에게는 문화적 동경이, 학계에게는 학문적 관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연대와 자부심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떠올랐어요. 멕시코시티 공항에 내린 순간 높은 고도 때문에 숨이 가빠왔어요. 해발 2240m에 위치한 이 도시는 제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줄 예정이었습니다. 멕시코의 한국 호감도는 76%. 하지만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택시를 타고 테피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빈민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거기 가시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낡은 집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오후 3시인데도 어둠침침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한국 드라마 OST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40대 여성 마리아가 나왔어요. 한국 드라마 보세요? 제가 물었더니 마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매일 봐요. 지금 도깨비 다시 보고 있어요.
그녀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거실에는 낡은 TV가 있었고 화면에는 정말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마리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총소리가 들려요. 마약상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에요. 옆집에서 나온 50대 여성 루시아도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드라마 보는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울고 웃으면서 보다 보면 힘든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리아의 15살 딸 소피아와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한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나중에 한국 가는 게 꿈이에요. 소피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총성과 폭력이 일상인 이곳에서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골목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집 앞에 1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예요. 한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모두들 한국 드라마 결말을 함께 보기 위해 모인 거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총성이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TV 화면에 집중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총소리는 무서워도 한국 드라마만큼은 놓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즐거움이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골목에서조차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눈빛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기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던 거예요. 멕시코에서 본 한국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적 위로였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76%라는 수치 뒤에는 이런 간절함이 숨어 있었네요.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터키의 한국 호감도 92.2%, OECD 국가 중 1위라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11개국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왠지 모를 긴장감도 밀려왔어요.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첫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91세 참전용사 무스타파 할아버지였어요. 그의 손은 세월의 무게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1951년에 한국 갔었지. 18살 때였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한국은 정말 춥고 가난한 나라였어. 하지만 사람들이 따뜻했지. 무스타파가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터키 군인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를 형님이라고 불렀어.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무스타파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그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자랑하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앙카라에서 만난 정치학 교수 아흐메트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형제국이에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피를 흘리며 지켜낸 나라거든요. 그런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는 건 터키인들에게도 큰 자부심이에요.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에스라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러 몰려와요. K-팝과 K-드라마 때문이죠. 할아버지 세대의 전쟁 기억과 손자 세대의 문화적 동경이 만나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스탄불의 한 양로원에서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92세 할아버지 하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야? 반가워. 저는 캐나다 기자입니다. 라고 정정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웃으셨어요. 상관없어. 한국 이야기하러 온 거잖아. 참전 노병의 손을 잡는 순간 15년간의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호텔에서 녹음기에 대고 말했어요.
그 손의 온기에서 한국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거든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15년 동안 읽지 못했던 동생 케빈의 일기를 꺼내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케빈의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였다. 사람들도 거리도 모든 게 따뜻했다. 누나가 걱정할 것 없이 좋은 나라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제가 한국을 미워했던 이유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케빈은 마지막까지 한국을 사랑했었구나. 제가 혼자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던 거였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무스타파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커져서 자랑스러워. 그리고 케빈의 마지막 글. 한국은 기억보다 따뜻한 나라였다. 취재를 마친 지금 저 역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제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마지막 녹음을 남겼어요. 11개국을 돌며 만난 95%의 사랑. 그 진심이 마침내 제 마음에도 닿았습니다. 베트남의 희망, 일본의 변화, 유럽의 신뢰, 영국의 일상, 미국, 호주, 프랑스의 연대, 멕시코의 위로, 그리고 터키의 형제의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 곳곳의 목소리들이 제 15년간의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숫자가 보여주고 현장이 증명했을 때 오래된 편견은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사랑을 취재하러 떠났던 제가 결국 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케빈이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그 따뜻한 나라를 이제 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해요. 다음에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 세계 군사 무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조 원을 준다 해도 팔 수 없다는 한국의 비밀 무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무기. 유럽과 미국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지만 단 30초 만에 수십 대의 드론이 증발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핵보다 싸고 미사일보다 빠르며 적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기. 과연 한국은 인류 최초로 빛없는 전쟁 시대를 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앙드레아스입니다. 15년간 유럽 각지의 전장을 누비며 무기와 전쟁을 취재해온 군사 전문 기자죠. 파리 빌프eng트 전시장에 도착한 순간 거대한 현수막 100여 개가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모형이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2025년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쿵쿵 울리는 부추 소리와 함께 각국 군 관계자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국 부스에선 차세대 미사일 시연 영상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고 독일 구역에선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18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이 거대한 전시장에서 저는 늘 그랬듯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 끝자락 구석진 곳에 초라한 부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달리 단촐한 책상 몇 개와 모니터 2대가 전부였어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격추한다는 문구가 적힌 팜플렛을 집어들었어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조차 실용화하지 못한 레이저 무기를 한국이 완성했다고요. 더욱이 보이지 않는다니 이건 그냥 SF 영화 이야기 아닌가요? 부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작동하는 무기인가요? 네,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죠? 담당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독일이나 미국보다 앞선 무기를 만들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보이지도 않는 레이저라니 이건 허황된 홍보 문구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팜플렛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스쳤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냥 과장 광고일 뿐이라고 단정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전시회 둘째 날 오전 10시 정각에 미국 로키드 마틴 푸스로 향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발사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푸스 담당자는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한 발당 $17만 확실한 타격력을 보장합니다. 독일 라인메탈 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35mm 대공포가 분당 1000발의 포탄을 쏟아내는 영상을 보여주며 완벽한 방공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탄 한 발에 $200씩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어제 본 한국 부스의 문구가 자꾸 맴돌았어요. 단 $50로 드론 격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이 $17만 미사일로 해결하는 일을 $50로 한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프레스 라운지에서 동료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사벨라 로메로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마르코 어제 한국 부스 봤어? 봤는데 그냥 허풍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레이저 무기라니 아직 미국도 실험 단계잖아. 프랑스 르 피가로의 장 리 기자도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과장 광고를 하지. 실제론 별거 없을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죠. 오후에 다시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격률 90%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죠? 요격 미사일 한 발당 $5만 정도입니다. $5만. 그래도 한국이 주장하는 $50보다는 1000배나 비싸군요. 하지만 이건 검증된 기술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부스를 다시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한산했어요. 몇 명 안 되는 관람객들이 팜플렛을 후어보고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부스 담당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간 죄책감 같은 게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한국 부스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아예 빼버릴까 했지만 그래도 언급은 해야겠더군요. 한국 업체들도 참가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내세우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냉정하지만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했어요. 키보드를 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건 그냥 홍보 문구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전시회 셋째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국인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죠. 자신 있는 걸음걸이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르코 앙드레아스 기자님이시죠? 저는 윤세아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왔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녀의 단단한 손을 느꼈어요. 실험실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어제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셨더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솔직히 말해 귀찮았습니다. 또 허황된 홍보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더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카페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세아는 태블릿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기자님이 저희 기술에 회의적이신 것 같더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말이죠? 저희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맞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이나 허세가 아니라 진짜 믿음 같은 거였죠. 현실에 맞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위협을 다 막으려고 해요. 전투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걸 상대할 수 있는 만능 무기를 추구하죠.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윤세아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각종 드론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가 드론입니다. $1000짜리 드론으로도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드론만 전문적으로 막는 무기를 개발했어요. 다른 건 못해도 드론은 확실히 막습니다. 그런데 왜 레이저인가요? 기존 대공포로도 충분하잖아요. 윤세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계산해보세요. $1000짜리 드론을 막는데 $200짜리 포탄을 쏜다면 경제성이 없죠. 하지만 저희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돼요. 한 번 쏘는데 전기요금 $50면 충분해요. 그제서야 한국의 접근법이 이해됐습니다.
만능이 아니라 특화, 완벽이 아니라 실용성을 추구한 거였어요.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레이저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당연히 안 보이죠. 가시광선 레이저가 아니라 적외선 레이저니까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드론의 전자 부품에는 치명적이에요. 윤세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사람이 있나요? 물론이죠. 작년부터 한국군에서 시범 운용 중이에요. 성능도 검증됐고요. 그녀가 태블릿에서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30kW 출력으로 2km 거리의 드론을 8초 만에 무력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5대까지 동시 대응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냥 허풍이라면 이렇게 세밀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겠죠. 흥미롭긴 하지만 믿기 어려우시죠?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미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걸 확실히 해내는 거예요. 윤세아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직접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다른 업체 담당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죠.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습니다.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정말 작동할까요? 그날 오후 독일 라인메탈 부스에서 예기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로베르트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라인메탈 디펜스 부문 부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마르코 기자님이시죠? 당신의 기사를 자주 읽어봅니다.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칭찬으로 시작하는 대화였습니다. 그의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귀에 익숙하게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떤 일로 찾아오셨죠? 한국 업체들의 동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순간 윤세아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슈타인이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슈타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레이저 무기라는 걸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무기로 드론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마술 수준 아닙니까? 그가 비웃듯 웃었어요. 동시에 몇 명의 유럽 기자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실전에선 전혀 다르거든요. 프랑스 기자장 릭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날씨만 흐려도 레이저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슈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35대공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게 작동하거든요.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과 이제 막 나타난 신기술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는 명확해 보였죠. 게다가 한국은 방산업체로서의 경험이 부족해요. 우리 라인메탈은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잖아요. 이사벨라 로메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항상 스펙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써보면 문제가 생기곤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처음엔 저렴하고 기능이 많아 보이지만 내구성에서 독일 제품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장 교란이에요. 슈타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허위 광고를 하면서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방산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군사 장비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신중해야 하죠. 한국은 아직 실험실 단계에 있어요. 우리 같은 선진국을 위협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슈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르코 기자님 같은 분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해요. 과장된 홍보에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대화가 끝난 후 혼자 남겨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슈타인의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일 수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윤세아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슈타인의 냉소적인 분석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기존 생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고 유럽의 기술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파리 호텔 방에서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았어요. 노트북으로 기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가 익명의 제보자였죠. 제목은 한국 레이저 무기 실제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지우려다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열어봤죠. 마르코 기자님께 한국 무기에 대한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첨부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단 출처는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40MB 크기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다운로드 버튼 위에서 망설여졌어요. 이런 익명 제보는 보통 가짜이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확인은 해봐야겠더군요. 다운로드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고 카메라도 흔들렸습니다. 마치 멀리서 몰래 촬영한 것 같았죠. 배경은 넓은 들판이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리고 바람도 꽤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각종 안테나와 장비들이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이 보였어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한국어로 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어 자막은 없었지만 분위기상 시작 신호인 것 같았죠. 그때 하늘에서 드론 5대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쿼드콥터 형태였어요. 약 1km